자, 어제 이어서 거기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점성계수 뮤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 세컨폼에다 제곱. 요것도 우리가 이제 파스칼 세컨드죠. 물의 직경이 2cm인 수평 원간내를 충류하게 되면 이것도 하겐파절 방정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서 막바르다가 문제를 읽자마자 그 46번도 하겐파절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6번은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서 이 방정식 자체를 잘 외우는 문제를 읽자마자 수평 측류원간 유동이다라고 하게 되면 하겐파절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유량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 공식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파스칼 세컨드, 길이는 메타, 델타 P도 우리가 이러한 경우 파스칼로 집어넣고 이것도 직경 4승 하게 되면 막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단위를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식의 적용을 하는 거냐, 대입하는 거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은 47번 문제를 보시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M은 질량을 말하고 L은 우리가 길이 랭스, T는 우리가 타임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MA, MB, MC 이거는 그냥 큰 의미가 없고 일단은 요 4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타가승 세컨드 이렇게 알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보게 되면 M의 A 우리가 L의 B T의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메타 제곱 퍼 세컨드가 동점성 개수에 대한 유니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정리를 하게 되면 L의 제곱에 우리가 T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러한 경우는 B가 2고 여기에서 C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생각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지수에 대한 경우를 고려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정리를 하니까 여기에서 A, B, C인데 A, B, C를 다 더했더니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A, B, C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A는 제로죠. A는 제로. B는 얼마예요? B는 2죠. 2 이렇게. C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47번에는 그래서 3번 1이 된다. 1.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8번은 우리가 수면차가 15m인 두 물탱크를 갖다가 지름이 300mm, 길이가 1500mm인 원관을 연결해서 두 갈로의 곡간이 4개로 연결되었을 때 갈로를 흐르는 유량은 몇 리터 퍼 세컨드냐. 단 관마찰 개수가 0.03이고 관 손실 입구가 0.45, 출구 손실이 1.5, 곡간의 손실 개수가 0.15니까 이런 경우는 부착 손실은 속도 수에 비례한다 그랬고 메인 손실은 달시 방정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관마찰 개수, 입구 손실, 출구 손실, 곡간 손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4개에 대한 손실 개수가 고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플러스 K4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다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입구 손실, 출구 손실, 곡간 손실. 그 다음에 요 K4에 대한 경우는 요거는 이제 직관 손실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달시 방정식을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서 F, D분의 L 이렇게 대입하고 어차피 이건 부착 손실에 상당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수는 공통인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헤드로스는 전부 다 이건 4개를 이렇게 더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관로 손실에 대한 건 이렇게 표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다 속도수도 어떻게 돼요? 다 공통인수로 뺀 다음에 2지분의 V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데이터를 다 쓰고 여기에서 요 직관 손실 이런 것들은 부착 손실 마이너로 쓰고 이거는 직관 손실이기 때문에 달시 방정식을 이렇게 대입하는데 속도수만 뒤로 공통인수 다 뺀 거지 이렇게 갖고서 원하는 조건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속도면 속도. 이렇게. 그래서 부착 손실 속도수에 비례한다. 직관 손실도 마찬가지 속도수에 비례하는데 관마찰 개수에다가 D분의 1 요거를 고려해서 하면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은 어떤 식의 대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판단이 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95.2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서 여기에서 V를 구한 거잖아요. V 이거. V를 구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 루트로 다 이렇게 쭉 씌워지고 K1 플러스 K2 플러스 K3에다가 여기에 직관손실은 플러스 FD분의 L에다가 루트 이렇게 씌워준 다음에 2G의 H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ean velocity 평균 속도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관의 안찌름을 갖다 대문자 D로 썼을 뿐이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곧 대입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번. 문제를 읽으면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연력학이나 유체역학은 딱딱 생각이 나야 되고 식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계산식보다도 공식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49번 문제를 보니까는 한 변이 우리가 2m인 위가 열려있는 정육면체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수평 방향으로 9.8m/s 이거 수평 가속도죠. AX. 그러면 물의 통에 남아있는 경우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벌써 기본이 서 있는 사람은 금방 아는 거예요. 왜? 4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수평등 가속도 운동. 그래서 수평등 가속도 운동은 우리가 이제 탄젠트 세타는 G분의 AX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이건 알죠? 중력 가속도는 9.8이고 이 수평등 가속도가 9.8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1이죠. 1 이렇게. 그러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1하게 되면 얘는 45도가 나오잖아요. 45도 이렇게. 그러면 45도라고 하는 경우는 뭐야? 물통 속에 있는 게 45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이러한 정육면체 통해서 이렇게 이거 AX 9.8m/s 제곱을 하게 되면 물이 45도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45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물통 속에 들어있는 물 다 넘치고 요만큼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정육변체인데 우리가 뭐야 한 변의 길이가 2m랬으니까 여기 2m 여기 2m 2m 그러면 여기에서 2m 요거 면적을 구한 다음에 뒤로 또 정육면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정육면체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2m 이렇게. 예? 2m 이렇게. 이러한 통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예? 이거에 대한 최적을 구한 다음에 남아있는 물은 반 정도가 넘쳤다 생각하고 요거에 대한 최적을 구하면 되지. 최적을. 부피를. 자, 그러면은 여기에 45도니까 45도 이렇게. 세타가 45도 이렇게. 요거 45도라는 거야. 45도. 45도 경사져 있다. 이렇게. 그럼 요거에 대한 부피. 이거 정육면체 최적이 어떻게 돼, 이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얼마예요? 8이야. 그거의 반이니까 얼마야? 4.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4.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뭐야? 물의 양은 전체 부피가 8m 3승인데 반이 넘쳤으니까 이렇게 쓰니까 이거에 대한 부피는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한 부피 4가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그래서 2m 곱하기 하면은 뭐야? 네모가 나오잖아. 네모. 그거의 삼각형이 면적이니까 그거의 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2m 곱하기 2m 나누기 얼마? 이렇게. 요거는 부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면적이니까. 면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면적. 요거. 면적에다 넣으면 2분의 2 곱하기 2에다 2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거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부피. 그러니까 전체 부피가 얼마야? 정육면체니까. 8이죠? 8에서 2로 나누니까 4다 이거야. 4.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피는 4m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4m 3승. 4m 3승. 이렇게. 면적에다가 요 폭을 갖다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를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은 이 어떤 공식 수평등 가속도 운동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50번.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별표에 2개 치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펌프 동력이라든가, 터빈 동력이라든가, 거기에서의 디스차지, 유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중요한 거니까. 자, 100m 높이에서 물이 낙차를 이용해서 20메가와트예요. 메가와트. 20메가와트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량은 약 몇 메타 퍼 세컨드냐? 터빈의 효율은 우리가 90%이고 모든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터빈 동력을 거기 50% 했어요. 터빈 동력을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거예요. L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펌프는 퍼올리는 거고 터빈은 낙하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감마 QH는 똑같아요. 그래서 감마오로 QH. 감마오로 QH에다가 2타 터빈의 효율을 갖다 여기다가 곱해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유효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유효높이. 유효높이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몇 킬로와트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 뭐를 집어넣는다 그랬어? 원래 여기다가. 몇 킬로와트냐 그러면 여기다가. 펌프나 마찬가지. 물이니까.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랬죠. 펌프는 우리가 유체 에너지를 가해서 높이 올려주는 거고 터빈은 떨어지는 우리가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야. 이렇게. 그래서 9.8 QH. 이렇게. 자, 그러면은 9.8. 유량이 얼마냐? 유량을 구하는 거죠. 유량을 구하는 건데 얘는 메타 퍼 세컨드야. 단위가. 얘는 높이가 100m예요. 100m. 터빈의 효율은 90%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잘 대입해야지. 터빈 동력. 터빈 동력이 이렇게 하게 되면 킬로와트가 나오는데 거기는 20메가와트라고 돼 있죠. 20메가와트는 몇 킬로와트야? 2만? 20메가와트는 2만 킬로와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얼마를 집어넣는다? 2만. 20메가와트니까. 메가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Q를 구하면은 얘가 메타 퍼 세컨드가 아니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는. 최적 유량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Q는 9.8 곱하기 100 곱하기 0.9분의 2만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는 몇 메타 퍼 세컨드, 이건 계산기를 안 눌러도 답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터빈 동력 중요하다. 자. 그래서 22.7 메타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오는 거죠. 51번은 요거는 응용이라고 쓰고 안 푼다. 이건 응용. 이거는 우리가 기사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건데 똑같이 이거는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질량유량 개념에서 대입해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제낀다. 그리고 정리해 볼 사람들은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똑같이 나와. 숫자도 안 바꾸고. 그래서 이러한 건 우리가 제끼고. 자, 52번. 유량 측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오리피스, 벤츄리미터, 노즐.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뭐라 그랬어요? 벤츄리미터, 벤츄리관. 또 우리가 오리피스, 노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배웠어요. 알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뭐를 이용한 거야? 정압차를 이용한, 압력차를 이용한 유량 측정용 계기라 그랬죠? 이렇게. 벤츄리관, 벤츄리미터, 오리피스, 노즐.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압력차를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르동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보일러 같은 설치되어 있는 압력계를 말하는 거예요. 압력계. 자, 그래서 요 유량계 요거 잘 알아둬요. 이거 말고서 또 뭐가 있다 해서 대표적으로 적었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압력차를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로타미터는 어떻게 된다? 로타미터도 유량계인데 로타미터는 용접식 유량계라 그랬죠. 용접식 유량계. 부자를 이용한 랜덤 모션 이렇게. 플로트를 이용한 우리가 용접식 유량계라 했어요. 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주로 탱크라든가 관로의 유량을 측정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가 있다 해서 대표적인 것도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량계는
위어가 있다 그랬지, 위어. 자, 위어는 뭐야 그랬어, 이거는. 위어는 뭐야? 개수료율량을 측정하는 거랬죠, 개수료율량. 이래서 요거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 개수료율량. 이렇게. 우리는 위어가 나오면 무슨 위어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 그렇죠. 삼각위어, V노치 위어는 어떻게 된다? 유량이 어떻게 돼요? 유량이. 원류되는, 오버플로우 되는 높이의 몇 승에 비례한다? 2분의 5승에 비례한다. 얘가 답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삼각위어, V노치 위어가 시험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것도 로타미터는 용접기 유량계, 얘는 개수로, 오픈 채널 플로우, 개수로 유량을 측정하는 계기라 했죠. 그 다음에 노즐이나 오리피스나 벤츄리미터는 차압식 유량계로서 탱크라든가 관로 유량을 측정하는 계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가지는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시험에서 얘는 다른 거지 이런 것들하고, 이런 경우는 개수로 유량을 측정하는 거, 일종의 장애물이라고 하죠. 장애물. 그래서 V노치 위어는 유량은 오버플로우 되는, 오버플로우 넘치는 높이의 2분의 5승에 비례한다. 나머지는 다 몇 승에 비례한다 그랬어? 앞에 개수가 붙더라도 다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그랬죠. 사각위어라든가 샤프 크레스트 위어, 광정위어, 예봉위어 이런 것들은 다 2분의 3승에 비례하는데 요것만 2분의 5승에 비례한다 그랬기 때문에 시험에서 얘를 꼭 외워두라 했어요. 삼각위어, V노치 위어 이렇게 하죠. (53번) 문제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기온이 27도인 여름날 공기 속에서의 음속은 마이너스 3도인 겨울날에 비해서 몇 배나 빠르냐. 단 공기의 비열비의 변화는 무시한다. 비열비는 뭐야? 1.4죠. 1.4. 자,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의 음속 여기에서 잘 알아둬야 되는데 53번 문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대기 중의 음속은 어떻게 된다? 루트 카파 알티. 카파 알티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런데 얘는 1.4. 얘는 얼마야? 287. 얘는 비열비니까 공기니까 1.4지? 얘는 상수야의 상수 1.4. 얘는 얼마야? 공기 기차항수는 287. 뉴턴메다 킬로그램 메스 켈빈. 이렇게. 줄 퍼 킬로그램 메스 켈빈. 그래서 음속은 온도의 제곱근의 함수다. 이렇게. 음속은 뭐야? 제곱근 T의 함수라고 배웠어요. 대기 중의 음속은 온도의 제곱근의 함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속 C1분의 C2는 루트 T1분의 T2. 이렇게 하면 되지. 비례하니까. 그럼 여기다 얘를 뭐를 집어넣어야 돼? 절대온도를 집어넣으면 되죠. 절대온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자, 54번은 시속이 800km의 속도로 비행하는 제트기가 400m/s의 상대 속도로 배기가스를 노즐에서 분출해서 추진력은 얼마냐? 흡기량은 25kg/s이고 배기가 되는 연소가스는 흡기량에 비해서 2.5% 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저 거기에서 보게 되면, 자, 속도가, 비행기에 대한 속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거기에 V1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V1이 800 지금 km/h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속. 얘를 봐봐, 이거는 시간당 이렇게 시속을 갖다가 초속으로 바꾸려면 3.6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3.6. 왜? 1km는 1000m, 1시간은 3600초. 그렇기 때문에 1000 나누기 3600 하면 3.6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속을 갖다가 3.6으로 나누게 되게 되면 m/s 초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을 아는 거다. 3.6분의 얼마? 800 하게 되면 m/s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둬야 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걸로 바꿀 때는 3.6을 곱하면 되는 거고, 시속을 초속으로 바꿀 때는 3.6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m/s로 바꾸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로켓인데, 로켓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추진력 개념으로서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거 추력, 스러스 폴스는 M2V2 M1V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M1V.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질량이 바로 뭐냐? 그렇게 되는 질량이 뭐라 했어요? 25%. 우리가 증가된다. 25%는 0.025죠. 0.25. 0.25%지. 0.25%. 자, 2.5%네. 그럼 0.025%죠. 2.5 나누기 100이니까 0.025%. 그래서 흡기량이 시간당 요거 질량유량에 대한 거죠. 질량유량 여기 질량유량에 대한 게 25kg/s인데 요거에 또 25에다가 얼마냐? 0.025%만큼 더 우리가 이렇게 흡기된 요거. 그다음에 여기에 속도는 얼마야?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속도는 거기에서 400m/s 이렇게 되고 400m/s. 여기에서 그 M은 얼마냐? M은 똑같이 거기에서 25죠. 25. 그대로 여기에서 얘는 그냥 질량유량 개념으로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본래 여기에서 요만큼 더 우리가 흡기량보다 요만큼 더 우리가 연료량이 증가됐다 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없으면 콘스탄트를 앞으로 뺄 수 있는 거지, 질량유량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는 속도는 3.6분의 800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몇 뉴턴 이렇게 나오고요. 몇 뉴턴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추력이니까. 뉴턴. 자, 55번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55번 문제를 보게 되면 EH. 이거는 두 평행평판 사이에서의 그거는 우리가 알죠? 자, 우리가 두 평행평판 사이에서의 유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유량은? 유량. 어떻게 구해? 3유분의 2H3승 L분의 델타 P했죠? 이렇게. 여기서 H를 뭐라 했어요? H를. 거기서처럼 2H를 놓고 유도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 했어? 만약에 두 평판 사이의 간격이 30cm다 그러면 여기다는 얼마 대입해야 돼? 그렇죠. 15cm 0.15m를 대입한다 그랬어요. 이건 마찬가지야. 이거를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얘는 뭐야? 근데 또 이거죠. 두 평행평판 사이에서의 단위 폭당 유량이야. 1m당 시간당 통과되는 유량 구하는 공식이고 잘 외우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거를 외우고 또 뭐를 외우라 그랬어? 압력 강화. 압력 강화는 어떻게 돼요? 압력 강화 구하면. 삼육회 이렇게 해서 얘가 우리가 이 공식 두 평행평판 사이의 측류 유동 요거 외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몇 킬로파스칼이면 파스칼 이 공식은 꼭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두 평행평판 사이에서의 측류 유동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암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 자, 그럼 이러한 경우 최대 속도와 평균 속도의 관계는 몇 배라 그랬어? 간의 중심에서 이 두 평판 사이에서의 중심에서 최대 속도는 평균 속도의 몇 배라 그랬어요? 그렇지. 1.5배라 그랬죠. 원간인 경우에는 뭐야? 하겐파열 방정식에서. 원간인 경우는 최대 속도가 평균 속도의 몇 배? 2배. 이거는 두 평행평판 사이에서는 평균, 최대 속도는 평균 속도의 몇 배예요? 몇 배야? 1.5배. 우리가 어떻게 유도했어요, 얘를? 1.5배는 뭐야? 2분의 3배. 이렇게 외웠지? 이렇게. 이거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두 평행평판 사이에서의 측류에 대한 방정식은 이런 거는 그대로 답이야, 답. 이렇게 문제에서. 그래서 최대 속도는 평균 속도의 1.5배다. 1.5배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원간인 경우는 2배라 그랬어요. 파이프 이동해서 하겐파열 방정식 유도할 때. 자, 외워두시죠.
그래서 요 문제는 뭐야? 이 문제는 지금 뉴턴 유체야. 뉴턴 유체에서의 속도 분포가 U0 1-H분의 Y의 제곱과 같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밑판에서의 생기는 전달 능력은, 밑판에 생기는 전달 능력은 최대값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야, 평판도 마찬가지고 관로도 마찬가지고 전달 능력 어떻게 됐냐? 전달 능력. 이거 두 평형 평판이야, 이렇게. 중간이야, 중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달 능력은 어떻게 돼요? 어디서 최대가 돼? 전달 능력은. 전달 능력은 어디서 최대가 되냐? 지금 두 평판 사이의 간격이 2H라는 거지, 2H. 그러면 이제 베이스. 여기에서 뭐야? 벽면에서. 어? 벽면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달 능력은 최대가 된다는 거지, 최대. 알았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Y가 H를 집어넣는 거야, H. H를 변했게 되면 H. 아래 바닥에서의 전달 능력은 최대가 되는데 얘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뮤제로 AH분의 U인데 거기 전달 능력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근데 Y 대신에 뭐를 대입해? 어? 여기는 이 기준이 여기 있으면은 올라가면은 뭐야? 플러스 내려가면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야, Y 대신에 뭐를 대입해? 마이너스 H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알았어? 이렇게. 자, Y가 플러스 H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서부터 측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H를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돼? 어? Y 대신에 마이너스 H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1 플러스 1은 얼마야? 2죠? 2가 되기 때문에 가로 바깥으로 빼버리게 되면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H분의 2뮤제로 A.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방정식에다가 요거 대신에 뭐를 대입해? 마이너스 H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1은 2가 되죠? 가로 아니? 그래서 2를 갖다 곱해줌으로써 식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조건에를 잘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56번을) 보시면은 비중이 0.85인 기름의 프리서피스면으로부터 10m 아래에서의 계기 압력은 약 몇 킬로파스칼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뭔 말이냐? 이거 56번은 우리는 항상 얘기했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계기 압력을 말하니까 계기 압력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대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뭐야? 여기 대기가 작용한다는 거지? 여기에서 바닷물에 대한 이거 뭐 바닷물이 아니라 비중이 1보다 작으니까 뭐 기름이 되겠지, 기름. 자, 얼마냐? 0.85예요. 0.85. 어? 0.85인데 여기에서 이 자유표면에서 몇 메다 되는 지점? 10m 되는 지점. 요 점에서의 압력은 얼마냐 이거야. 이것도 무슨 압력? 계기 압력, 계기 압력. 계기 압력이 뭐냐? 우리는 유체역학 2장은 전부 다 감마 H. 감마 H는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는 프리 서피스면, 자유표면에서 Hm에 있는 지점에서의 압력을 말한다 했죠? 그래서 P는 감마 H. 이거는 게이지압이야, 게이지압. 알았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대기압을 더해주게 되면 절대압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게이지압이지.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는 자유표면으로부터 Hm, 10m 밑에 이 점의 압력은 얼마냐? 이런 얘기, 이렇게. 감마 H니까. 자, 얘는 비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 이거니까 항상 비중이 나오면 물의 비중량에다 얘를 곱하게 되면 기름의 비중량이든가 얘를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는 항상 얘 곱하기 얘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9800을 집어넣고 높이를 H로 바꾸게 되면 파스칼이 나오니까 얘는 몇 킬로 파스칼이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막바다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는다? 9.8을 집어넣는 거죠. 9.8.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9.8S 집어넣는 거니까 9.8S. 9.8SH.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9.8 곱하기 0.85 곱하기 10. 이렇게. 어?
그러면 요거는 98 곱하기 0.9. 이건 암산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몇 킬로 파스칼 이렇게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것도 우리가 유체역학 2장은 다 뭐야? 다 이거야. 액주계급모고 감마 H. 프리 서피스면 자유표면에서 H미에 있는 지점의 압력, 게이지 압력은 감마 H다. 이렇게 감마 H 갖고 다 문제 푸는 거예요. 감마 H. 감마 H 중요한 거예요. (57번)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에 비해 무차원수의 명칭은 뭐냐? 물리적 의미. 이렇게 너무나 중요해. 레이놀드스죠. 레이놀드스. 자, 레이놀드스는 이제 우리가 관성력, 이너셜 포스, 관성력과 점성력. 물리적 의미는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말로 쓸 때 유념하셔야죠. 얘는 뭐라고 읽어? 이걸 볼래. 레이놀드스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 이거 잘해야 돼. 국어도. 알았어요? 잘못하면 틀리는 거야. 이거는 뭐야?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인데 요 문제에서는 지금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 이렇게 했죠? 밑에서부터 위로 읽은 거야. 이렇게. 이게 뭐야? 레이놀드스야. 레이놀드스. 알았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잘 외워둘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57번은 답이 변함이 없는 거 이런 건 암기해 주는 거야. 무조건. 알았어요? 자, 58번 관내 유동에서의 이것도 너무나 별표 3개 쳐야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관내에서의 측류유동에 대한 관마찰계수. 본래 일반적인 관마찰계수 F는 펑션 레이놀드스와 상대조도만의 함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인 경우 관마찰계수는 레이놀드스와 상대조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함수다. 펑션 이렇게 돼 있는데 측류인 경우, 야, 요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측류라고 하는 경우는 레이놀드 넘버가 2100보다 작은 이러한 흐름인 경우예요. 측류 흐름인 경우에 관마찰계수 F는 레이놀드 분의 64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2100보다 작은 경우는 다 측류인데 그러한 경우는 얘 나를 나눠주면 64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관마찰계수는 레이놀드만의 함수이다. 레이놀드에 따라서 관마찰계수는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꼭 외워야지. 이거. 레이놀드스의 64. 이렇게. 측류인 경우 관마찰계수는 레이놀드만의 함수이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 답이 변함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건? 답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읽자마자 자기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거. 레이놀드스의 64. 이렇게.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수에서 분출되는 물줄기 높이가 2배로 올리려면은 노즐에서 공급되는 게이지 압력을 몇 배로 올려야 하느냐. 단 이곳에서의 동압은 무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게이지 압력은 높이에 비례하죠.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2배 하면 2배를 해주는 거야. 2배.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물줄기 높이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61번. 게이지강. 우리가 게이지강이 갖춰야 될 조건으로 틀린 경우는 어느 것이냐. 내마모성이 크고 HRC가 55 이상의 경도를 가질 것. 이렇게. 당금질에 의한 변형 균열이 작을 것. 오랜 시간 경과에도 치수의 변화가 작을 것. 열팽창 계수는 구리와 유사하며 취성이 좋을 것. 이거 안 되죠? 취성은 부서지기 쉬운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거는 뭐 읽으면 그냥 답이 나와야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열팽창 계수는 구리와 유사하며 취성이 좋을 것 그랬는데 취성이 작아야죠. 취성은 부서지기 쉬운 성질이기 때문에 게이지강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됩니다. 62번. 미아나이트 주철의 바탕 조직은 외우는 거지. 미아나이트 주철은 폴라이트 플러스 흑연 조직이다. 그래서 폴라이트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이런 것들. 63번. 내열성과 인성이 좋고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것에
적합한 스프링 강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크롬 바나듐이죠. 크롬 바나듐. 내열성과 인성이 좋은 그러한 우리가 재료 스프링계 크롬과 바나듐 이렇게. 64번은 별표 3개 치고 65번도 별표 3개 치고 암기 다 이거. 그리고 64번은 우리가 이 기계재료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그네슘하고 뭐야? 알루미늄 합금이나 이거에 대한 건 꼭 외워두라 했죠. 왜?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은 실용적인 합금 중에서 얘는 비중이 제일 얼마야 얘는? 1.74. 알루미늄의 비중은 얼마야? 2.7. 어느 게 가벼워요? 마그네슘이 더 가벼운 거야. 이거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대한 문제나 마그네슘에 대한 문제는 합금이고 뭐고 완벽히 알아둬야 돼요. 이거 두 가지는. 이거 실용적인 합금 중에서 제일 가벼운 금속은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그네슘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나 알루미늄 문제에 대한 게 나오면 전부 다 외워준다. 외워준다. 중요한 금속이 이렇게 원소. 자, 마그네슘을 설명한 것은 틀린 경우는 어느 것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마그네슘은 비중이 알루미늄의 3분의 2 정도다. 그렇죠. 요걸 2.7에 3분의 2 정도가 1.74 이렇게. 그래서 1.74다. 구상의견주철의 첨가제로도 사용된다. 용융점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약 650도 정도 되죠. 마그네슘. 그래서 거기는 잘못된 거다. 전기전도도는 알루미늄보다 낮으나 절삭성이 좋다. 이런 거 전부 다 알아둔다. 하나씩. 65번. 순철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원자 배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뭐냐. 이거는 동소 변태라 했죠. 동소 변태. 동소 변태는 뭐가 있어요? A3 변태와 A4 변태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910도, 1401도.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 변태는 뭐라 했어요? 자기 변태는 뭐야? 순철의 자기 변태점은 뭐야? 그렇지. AT 변태점. AT 변태 얼마야? 720대? 720 얼마라고 했어? 723 들어가 그랬나? 이렇게. 얼마라 그랬어? 768도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 얼마? 768도. AT 변태점. 이렇게. 자기 변태. 얘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시험에서. 순철의 변태점은 AT 변태점 768도. AT 변태. 이거를 뭐라 그런다 했어요? 큐리에점. 큐리에점. 큐리에 포인트. 큐리에점이라고도 한다. 큐리에점. 이렇게. 잘 외워둬야 돼요. 동서 변태. 또 우리가 자기 변태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변태. 자. 자기 변태는 뭐라 그랬어? 원자 배열의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자성, 마그네틱, 강자성에서 상자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강한 자석의 성질이 우리가 약한 자석으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자기 변태라고 그래요. 이렇게 변태.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거 강자성체. 뭐가 있어? 이거, 이렇게. 이거 외워두라 했지? 이렇게. 자기 변태 금속 중에서 강자성체. 뭐야, 이게? 철, 니켈, 코발트. 철은 얼마야? 여기. 768도. 니켈은 얼마야? 요거의 반인데. 360도, 358도.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차이는 있지. 이렇게. 얘는 얼마야? 코발트는? 1160도. 요거 세 가지 잘 외워준다 그래서 철리코. 이렇게. 요거는 강자성체. 하나하나 이 기계재료는 하나하나 자꾸만 외워줘야 돼. 알았어요? 전부 다 외워줘야 된다. 자. 66번. 다음 중 가단주철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가단주철. 가단주철은 우리가 이 주철 같은 경우는 뭐야? 주철이. 주철 같은 경우는 취성이 크죠? 취성이 크다. 이 매짐성이 커요. 그래서 이 가단주철은 강과 같이 인성과 인성이라든가 연성을 갖다가 강과 같은 상태로다가 백주철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읽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4번이 되겠어요. 백주철을 고온도로 장시간 풀림 처리해서 시멘타이트를 분해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인성, 질긴성질이나 연성을 증가시킨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과 같은 상태로다가 만들어준 거를 말한다. 가단주철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67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담금질에서 요구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담금질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나 경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금질의 연화가 잘 될 거, 연화시키는 것은 풀림 처리죠. 풀림. 어닐링이에요. 어닐링. 그래서 읽으면 답이 딱딱 나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69번도 별표에 2개 치고 암기라는 거. 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합금 정리되는데, 아이고, 68번은 뭐야, 68번. 담금질에 의해서 변형에 대한 틀린 경우는 어느 것이냐. 여력력이 생긴다. 경화 상태로 불균일한 생김. 탄소 압류량의 변화. 요거는 3번이죠. 3번은 아니고. 변태역력으로 생긴다. 요건 3번을 말하시고. 69번은 별표에 2개 치고 요건 암기라는 거예요. 암기. 이렇게. 이러한 합금은 망간 26.3%에다가 알루미늄 13%, 나머지 동합금, 구리합금으로다가 강자성체인 것은 우리가 호일슬러 합금이다. 그래서 외워둬야 돼요. 요거 잘 알아둔다. 호일슬러 합금 잘 외워두십니다. 70번 문제를 보게 되면 플라스틱 재료 중에서 내충격성이 가장 좋은 것, 요것도 별표 2개 치고 암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는 우리가 내충격성, 인성이 질긴성질 가장 크다. 이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주는 겁니다.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는 내충격성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료 중에서 가장 큰 거. 폴리카보네이트.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70번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70번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기계재료는 10문제, 유압기기 10문제 이렇게. 그래서 70번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거기에 우리가 이해분에 대한 문제를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